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28시간 걸린 서독행. 박정희는 혁명 직후 미국보다 서독으로부터 신세를 많이 졌다. 1961년 5.16 혁명 직후 미국은 군사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경제 원조를 압력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외화 부족에 직면했던 군사정부로서는 미국의 경제 압력이 고통스러웠다. 군사정부는 1961년 11월 말 정래혁 상공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차관 교섭 사절단을 구성해 전후 경제 부흥에 성공했던 서독으로 보냈다. 신흥균 주 서독대사의 안내로 정래혁 장관은 서독의 에르하르트 경제장관 등과 만나 교섭을 벌였다. 에르하르트 경제장관은 분단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에 대해 깊은 공감을 갖게 되고 약 3,7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마르크와 차관을 한국 정부에 제공해 주었다. 한국이 5.16 이후 유치한 최초의 차관이었다. 이 차관을 얻게 된 배경에서 한 흥미있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정래혁 상공부 장관의 특별보좌관이던 백영훈 이등병. 그의 전직은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였다. 백영훈은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에 재학 중 6.25를 만났다. 한강 다리가 끊겨 서울 시내를 배회하다 인민군에 끌려가 의용군이 된 백영훈은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미 공군의 B-29 폭격 와중에 탈출했다. 1950년 9.28 서울 수복으로 학교에 재입학했으나 영장이 나와 1930년생에게 처음 적용됐던 징병 제1기로 입대했다. 신병 교육을 마치고 백마고지에 투입돼 2달간 전투를 벌이던 중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일부 사단장과 연대장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노무단 관리장교가 됐다. 육군 중위라는 계급도 중대장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붙여준 것이었다. 1년여 통역 임무를 수행하다 휴전 후 전역한 그는 어느 날 병무청에서 자신의 근 군무 기록이 아예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병무 기록이 없어 군 미필자가 된 그는 1954년 서독 유학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응시, 합격했다. 그는 1958년 서독 에르랑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아 대한민국 경제학 박사 제1호가 되었지만 귀국 여비가 없어 손원일 당시 주독대사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손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이 대통령이 그에게 여비를 붙여주어 귀국할 수 있었다. 그는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1년 5개월 동안 강의하다가 1961년 5.16을 만났다. 백영훈 교수는 혁명정부의 병역기피자 속탄 작전에 걸려 1961년 7월 1일자로 논산훈련소에 입대했고 신병훈련을 받던 중 지프가 와서 데려갔다고 한다. 당시 상공부 장관이었던 정래혁의 회고에 따르면 혁명정부는 경제의 밝은 보좌관을 몰색 중이었는데 하민영 박사 등 많은 사람들이 백영훈 씨를 추천하여 찾아보니까 논산훈련소에 있었다는 것이다. 백영훈 훈련병은 영문도 모른 채 중앙정보부 김종필 부장 앞으로 끌려가게 됐다고 한다. 서울역 부근 건물로 가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만났습니다. 김 부장은 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더군요. 잠시 후 자신을 국장이라고 소개하는 중령 계급장을 단 몇몇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들로부터 한 일주일간 혁명정부의 이념에 대해 세뇌 교육을 받고 난 뒤 정래혁 상공부 장관의 특별보좌관으로 군 복무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영훈 이등병은 1961년 11월 정래혁 장관이 이끄는 차관 교섭단에 포함돼 서독을 방문했다. 정 장관이 서독 강요들과 만나는 동안 백영훈 보좌관은 자신의 은사들을 만나 한국의 차관을 지원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백영훈은 1963년 말 대통령 선거 직후 민정이양이 시작될 무렵 중앙대학교로 복직했다. 1964년 11월 초 백 교수는 청와대 의전 비서실에서 나왔다는 지프에 실려 청와대로 가게 됐다. 대통령 집무실인 것 같았습니다. 박 대통령과 이동원 외무장관, 장기영 부총리, 이후락 비서실장이 앉아 환담 중이더군요. 서독 방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박 대통령이 일어나 나에게로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통역관 좀 해주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통역관이 된 백영훈이 맨 처음 한 일은
대통령 전용기 마련이었다. 국내에서는 독일까지 장거리 비행을 해낼 기종이 없었다. 이동환 외무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배경우는 주한 서독 대사를 통해 서독 정부로부터 비행기 한 대를 빌리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1964년 12월 6일 밤 9시 35분 대통령의 탑승기는 인도의 뉴델리 공항에 기착했다. 깊은 밤인데도 날씨는 후덥지근했다. 한기봉 총영사 부부와 카울 인도 외무성 차관보의 영접을 받은 뒤 1시간 후에 다음 기착지인 파키스탄의 카라치 공항으로 향했다. 기착지마다 추령 나온 인사들을 만나야 하는 박정희는 잠을 길게 잘 수 없었다. 뉴델리에서 카라치로 향하는 1시간 동안, 즉 데칸 고원 위로 비행하는 도중에 박정희는 잠깐 눈을 붙였다. 카라치에서의 1시간은 지루하게 보냈다. 서로 국교가 없는 탓에 국빈을 위한 추령도 없었다. 시골 대합실 같은 곳에서 박정희는 무료하게 1시간 동안 출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0시 35분.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이집트 탈라트 카이리 청년 장관과 모하메드 아딜 모이라드 관방장관, 루프트한자 항공사 발터 지사장 및 강춘희 총영사가 영접을 나왔다. 친북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던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은 청년 장관을 통해 박 대통령의 장도를 축하하며 성공을 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약 50분간 체류하는 동안 박정희는 카이리 청년 장관에게 1967년에 완공되는 이집트 아스완댐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한국의 전력 생산 용량이 100만 킬로와트도 안 되었을 때 이집트의 아스완댐은 1200만 킬로와트의 용량을 자랑하고 있었다. (1964년 12월 7일) 월요일 오전 6시 35분 이탈리아 로마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북상하며 알프스 산맥 위로 날기 시작했다. 오전 7시경 박정희는 스튜어디스가 갖다준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아침 햇살을 받고 아름다게 점개되는 알프스 산맥을 내려다봤다. 그는 아마도 구미 보통학교에 다닐 무렵 감동 깊게 읽었던 나폴레옹 전기의 알프스 원정을 생각해냈을 것이다. 비행기가 서독 상공으로 진입하자 박 대통령은 기자들을 포함한 전 수행원들에게 몸가짐에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줬다. 박 대통령은 서울을 떠나기 전부터 수행원들에게 서독에 가서는 분에 넘치는 쇼핑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했었다. 박 대통령을 태운 보잉 707기는 오전 8시 19분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한독 양국 국기가 크게 걸려 있었고 박 대통령보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페링 주한 서독 대사가 독일 연방공화국 의전장과 함께 출영했다. 박충훈 상공부 장관 일행도 12월 4일 한독 경제회담 참석차 먼저 와 있다가 이날 100여 명의 서독 교포들과 함께 공항에 나와 박 대통령의 도착을 환영했다. 귀빈실로 안내된 박 대통령 부부는 독일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라인 공항장은 유경수 여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에 근무 중인 홍세표 부부가 18개월 된 딸 소일량을 데리고 나와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를 했다. 유경수는 너를 여기서 보게 되는구나 하며 끌어안았고 박 대통령은 소일량의 자그마한 손을 잡고 흔들어 주었다. 특별기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떠난 것은 오전 8시 30분. 라인강을 따라 25분간 비행한 뒤 도착한 곳이 본 공항이었다. 전기 항로를 나는 여객기를 얻어 탄 탓에 박 대통령 일행은 서울을 떠난 지 28시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검은 코트 차림에 중절모를 손에 든 박정희 대통령과 밍크 목도리를 두른 한복 차림의 유경수는 독일 연방외무부 의전장의 안내를 받아 트랩을 내려갔다. 박 대통령은 하이느히 리부케 대통령 내외와 그 뒤에 서 있던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 오이겐 게르슈텐마이어 하원 의장 등 3부 요인과 인사했다. 47살의 박정희 대통령과 70살의 리부케 대통령은 나란히 의장대의 경례를 받았다. 애국가와 서독국가가 울려 퍼졌다. 박정희는 리부케 대통령의 안내로 3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의장대 사열이 끝나자 박 대통령은 의장대장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사기왕성한 귀 군대를 사열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스럽게 여깁니다. 덕택으로 독일 착륙 제1보의 인상은 매우 좋았으며 무척 기쁩니다. 장신 거구의 의장대장도 흥분하여 예 각하, 저도 오늘 각하께서 처음으로 우리 부대를 인정해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박정희, 리부케 양국 대통령은 연단으로 올라갔다. 리부케 대통령의 환영사가 있었다.
독일 국민은 충심으로 박 대통령의 방독을 환영하며 국토 양단이라는 서름의 공동 운명에 속해 놓여있는 한독 양국은 우리의 공동 목표와 공동 희망의 완수를 더욱 굳게 약속합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도착 성명이 있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귀국이 폐허 위에 이룩한 기적적인 건설을 이 눈으로 보고 또한 배워서 양국 간의 깊은 이해와 긴밀한 협력에 의해 공동의 목표인 국토 통일을 최단 시일에 또한 동서가 때를 같이하여 성취할 것을 염원하며 서약하는 바입니다. 영접 행사가 끝나자 박 대통령 부부는 리부케 대통령과 리무진에 동승하여 공항을 떠났다. 박충훈 상공부 장관을 수행하여 본에 도착해 있던 상공부 공업 제1국장 오원철도 박 대통령의 행렬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오원철 국장은 박 장관과 함께 아침 식사만 제공되고 목욕을 하면 돈을 따로 지불해야 하는 하루 3달러짜리 민박집에 머물고 있었다. 오원철은 훗날 그의 책 한국형 경제건설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은 초라해 보였고 가엾어 보였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데 몇 대의 사이카가 선도하는 게 고작이었다. 길 옆에 20개쯤의 태극기가 축 처진 채 걸려 있었다. 숙소인 스위트램이라는 게 고작 10평도 채 되지 않았다. 당시 임시 수도였던 본은 인구가 3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로 정부 청사라는 게 언제 지은지도 모르는 낡은 국민학교 건물이었다. 서독 사람 스스로 이렇게 검소하게 지내고 있으니 한국의 대통령을 홀대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없었다.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 숙소인 괴니소프 호텔에 도착하자 리부케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안내하여 로비로 들어섰다. 박 대통령 곁에서 통역을 하려고 바짝 따라붙었던 배경훈 통역관의 증언. 부동자세로 선 경호원들만 보이는 로비에 웬 서양인이 의자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황당했죠. 그 순간 그는 신문을 천천히 접으며 박 대통령을 바라보고 웃더군요. 유태인 거상 아이젠버그였습니다. 순진한 박 대통령은 무척 반가워하면서 저를 통해 리부케 대통령에게 아이젠버그를 소개해줬습니다. 우리나라를 잘되게 하기 위해 백방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아이젠버그 씨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박 대통령의 서독 체류 기간 내내 아이젠버그는 박 대통령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대통령의 하소연. (1964년 12월 7일) 낮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의 임시수도 본의 관청가에 자리한 우리 대사관에서 최덕신 대사 부부가 마련한 한식 오찬에 참석했다. 오찬이 끝나자 박정희는 리부케 대통령에게 전달할 선물을 점검했다. 미리 서독에 파견되었던 박충훈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교섭 경과를 보고받고 한독 공동성명의 한국 측 최종안을 검토했다. 오후 5시 30분 박 대통령은 대사관에서 호텔로 돌아와 리부케 대통령 관저에서 열리는 비공식 소만천회에 참석했다.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중에 박정희는 리부케 대통령의 방안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리부케 대통령은 즉석에서 수락했다. 박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독일의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아우토반이었다. 나치 정권 하에서 총 연장 14,000km를 목표로 건설하기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건설이 중단될 때까지 3,860km를 완성시켰던 아우토반은 박 대통령이 방문할 무렵에는 세계에서 자동차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로 유명했다. 리부케 대통령과 환담 중에 다음날 일정이 거론되자 박 대통령은 쾰른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리부케 대통령은 쾰른에 가시려면 아우토반을 달리시겠군요. 본 쾰른 간의 아우토반은 가장 먼저 개통됐던 구간으로서 우리의 자랑이죠. 아우토반은 독일 경제 부흥의 상징이랍니다. 박 대통령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도착 첫날 숙소로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가 약간 넘어서였다. 박정희 부부는 12월 6일 김포공항을 떠난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퀘니히스호프 호텔 대통령실 침대에서 피곤이 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박정희는 유경수와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오전 10시 40분에 리부케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다. 오전 11시 리부케 대통령 관저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장기영 부총리, 박충훈 상공부 장관, 김동환 국회 외무위원장,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독일 측에서는 리브케 대통령과 슈레더 외무장관, 페링 주한 서독대사, 최덕신 대사 등이 참석했다. 공식 행사가 끝날 무렵 박 대통령은 리브케 대통령과 부인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순금으로 제작된 이 훈장은 국가 원수에게 수여되며 우방 국가 원수에게도 수여될 수 있다는 우리나라 상훈법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외국 원수로서는 리브케 대통령이 처음으로 받게 됐다. 순금 훈장을 두른 리브케 대통령 부부는 분더바하르를 연발했다. 리브케 대통령도 박 대통령 부부에게 독일 연방공화국 최고 훈장인 특등 십자 대공로 훈장을 수여했다. 이번 방문에서 우리 측은 약 40여 개의 훈장을 서독 정부의 고관들에게 수여했지만 서독 측은 그들의 헌법상 외국 원수가 방문하여 수여하는 훈장의 3분의 1을 서독 정부가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우리 측에게 10여 개의 훈장을 수여했다. 양국의 훈장 수여가 끝나자 리브케 대통령은 별실로 자리를 옮겨 상호 선물 교환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상범 화백의 풍경화로 제작된 열툭복 병풍, 국산 비단 한 필, 족자 등을 선사했고, 리브케 대통령은 망원경이 달린 엽총 한 정과 실탄 한 상자 및 어린이 선물용 카메라 2대와 장난감 기차 등을 선사했다. 이어서 본 시청을 방문한 뒤 한국 대사관으로 와서 한식으로 점심을 든 박 대통령 일행은 라인강 북쪽에 위치한 쾰른시로 향했다. 이날 박정희는 쾰른 간의 고속도로를 시속 160km로 달렸다. 박 대통령은 가는 길과 오는 길에 2차례 고속도로상에서 차를 멈추게 한 다음 차에서 내려서 2, 3분간씩 노면과 중앙 분리대, 교차로 시설 등을 주의 깊게 살폈다. 도로 앞뒤를 전망하느라 까치발로 서서 멀리까지 내다보기도 했다. 다시 차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안내를 맡은 리브케 대통령 의전실장에게 고속도로에 관해 소상하게 물었다. 고속도로의 건설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비는 얼마나 듭니까?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한 겁니까? 박 대통령의 질문은 쾰른 간을 왕복하는 차 중에서 계속됐다. 다행히 의전실장은 고속도로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고속도로망을 소개할 때는 서독의 지도를 펴놓고 박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열심히 수첩에 메모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 일행은 오후 4시 30분에 숙소로 돌아왔다가 오후 7시로 예정된 리브케 대통령 주최 만찬까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로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장기영 부총리와 이우락 비서실장이 배석하고 있었다. 갑자기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달려보니 기분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더니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버렸다. 오후 7시에 시작된 리브케 대통령 주최 만찬장에서 박 대통령은 다음날 회담할 서독 총리 에르하르트와 정치를 떠나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경제학 교수 출신의 에르하르트는 수사자를 연상시키는 풍모를 가졌지만 부드럽고 진지한 태도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과제들을 걱정해 주었다. 박 대통령은 에르하르트 총리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1964년 12월 8일) 오후 7시 리브케 대통령 주최 만찬장에서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는 낮에 아우토반을 달려본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 경제 발전에는 도로, 항만 등 기간시설의 정비가 선행돼야 하겠죠. 비록 나치가 한 일이긴 하나 아우토반을 건설할 일을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100년 앞을 내다본 이 거대한 사업은 마땅히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평소 아우토반에 진입할 때 그리고 인터체인지 램프를 돌아 나올 때 마음속으로 아우토반에게 경례를 합니다. 1958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만 도로 사정이 썩 좋지 못한 걸로 압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이란 엄두도 못 낼 사업이지만 독일 국민은 한국민이 겪은 그런 시기에 산업 동맥 건설을 성취한 자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1948년부터 1963년까지 자신이 경제장관으로 재임했을 때 서독 경제가 부흥한 요인을 몇 가지로 요약했다. 정부가 기본공업 투자를 선행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했습니다.
시장경제체제를 빨리 복구시켰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힘썼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에르하르트 총리는 박 대통령의 팔을 잡더니 이런 말도 했다. 카카, 분단국으로서는 경제 번영만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입니다. 박정희는 밤 9시에 만찬장을 나와 베토벤 할례로 자리를 옮겨 환영음악회 및 리셉션에 참석해야 했다. 국빈에게는 반드시 교향곡을 연주해 들려줘야 한다는 서독 정부의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 폴켈 반덴하임의 지휘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38번이 연주됐다. 밤 11시에 숙소로 돌아온 박정희는 측근들에게 불만을 털어놨다. 이렇게 힘들게 일정을 잡아놓으니 사람이 살 수 있나? 너무 빡빡하니까 아직까지 변도 안 나온다. 동행했던 당시 조선일보 이자헌 기자는 그때 박 대통령은 빡빡한 일정 때문에 변비로 고생했다. 우리는 독일인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면서 지독한 사람들이라고 불평했다 라고 회고했다. 12월 9일 오전 9시 30분 방독 3일째를 맞은 박 대통령은 전날 밤 음악회가 열렸던 베토벤 할례로 나갔다. 유학생, 기술훈련생, 간호원 등 170여 명의 교포들이 모인 가운데 박 대통령은 15분간 즉석 연설을 했다. 담담하게 연설을 해가던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다. 본인은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실천함에 실패하였다는 비난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진정한 재건을 위해서는 국가 이익 앞에 사리를 희생시키는 전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제독 한인회 회장이던 작곡가 윤희상은 저는 박 대통령 각각께서 해오신 정치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감격했고 남북 통일 문제에 있어서 박 대통령 각하의 현명하신 생각에 감명된 바 있으며 이역에 있는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간곡한 말씀에 감동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뒤 서독 대통령으로서 2대 연임했던 데오도르 호이스 교수의 자서전을 선물로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유학 온 남학생들에게 파고다 담배 500갑을, 여학생들에게는 사진집 여류 한국 60권을 줬다. 박 대통령 일행은 독일 연방공화국 하원을 방문, 몇 달 전 한국을 방문했던 게르슈텐마이어 하원 의장과 4명의 부의장에게 병풍과 자개꽃병을 선물한 뒤 에르하르트 총리 관저로 출발했다. 12시 20분 에르하르트 총리 관저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서독 측 당뇨들과 함께 회담에 임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동환 외무부 장관, 박충훈 상공부 장관, 이우락 청와대 비서실장, 최덕신 서독 대사가 참석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배경훈 통역관을 대동하고 에르하르트 총리와 단독회담을 시작했다. 경제학 교수 출신의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는 1948년 서독 경제장관이 된 후 경제 부흥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1963년 10월 이후 서독 총리로 재직하고 있었다. 1958년 10월에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67세의 에르하르트 총리는 40분간 예정된 회담에 임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서두를 꺼냈다. 우리 한국도 서독과 마찬가지로 공산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들을 이기려면 경제가 번영해야 합니다. 내가 혁명을 한 이유는 정권을 탐해서가 아닙니다.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피폐해져 이대로는 한국이 소생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경제를 재건해서 공산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시가를 피우면서 야 하며 듣고 있었다. 통역하던 배경훈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에르하르트 총리는 자신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20살 아래의 박 대통령을 연민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박정희의 하소연은 계속됐다. 사실 우리가 서독을 방문한 목적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서독의 경제발전상을 배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돈을 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돈을 빌려주시면 그것을 국가 재건을 위해 쓰겠습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눈물 흘리는 대통령. 에르하르트 총리와의 단독 회담을 시작하면서
먼저 말문을 연 박정희 대통령은 총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둘러가며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강하지 못해 세계를 몰랐고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독일에 와서 라인강의 기적을 배우고 우리도 독일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어 공산국가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강국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일제시대였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배경은 통역관의 회고.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구하게 살아왔는지를 2번, 3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5.16 군사혁명을 시작한 배경에서 일제시대 이야기로 갔다가 6.25 때 경험담, 자유당 시절의 이야기에서 다시 일제시대로 두서없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에서 통역하던 제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반복됐지만 에르하르트 총리는 시가를 피우면서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박 대통령의 과거사를 들으며 에르하르트 총리는 감동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만 반복되는 내용에 민망해진 저는 흐르는 땀을 훔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박정희는 예정된 40분을 혼자서 소진해버리고도 모자랐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비서를 통해 회담 시간을 30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희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서독 정부의 경제 지원을 부탁했다. 에르하르트 총리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각하, 일본하고 손을 잡으시죠. 박정희는 이 말을 통역해준 배경훈 교수에게 화를 냈다. 뭐, 돈 좀 꿔달라는데 일본 얘기는 왜 꺼내? 에르하르트 총리는 박정희의 표정을 통해 감을 잡은 듯 백 교수의 통역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말문을 열었다. 각하, 우리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상 42번이나 전쟁을 했소. 그런데 아데나워 총리가 드골과 만나 악수를 하면서 이웃 나라끼리 손을 잡았소. 한국도 일본과 손을 잡으시죠. 박정희 대통령도 지지 않았다. 두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싸웠죠. 라더니 이번에는 오른손바닥을 왼손 등 위로 내리치며 우리는 항상 눌려 지냈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몰래 힘을 키운 일본이 침략했을 뿐입니다. 그래놓고도 지금까지 사과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와 어떻게 손을 잡으란 말입니까? 그래요. 일본이 사과는 해야죠. 독일은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지만 전쟁에서는 독일이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전임자인 아데나워 총리는 참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렇게 사이가 나빴는데 그분은 드골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각하, 지도자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공산 국가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손을 잡으십시오. 박정희는 다시 오른손 바닥을 왼손 등 위로 포개면서 이렇게 눌려 싸웠는데도 말이오 라고 되물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인자한 표정으로 박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예, 각하. 눌려 싸운 것이나 대등하게 싸운 것이나 모두가 과거의 일입니다. 일본과 손을 잡고 경제 발전을 이루세요. 우리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에르하르트 총리의 말에 감격한 표정으로 총리의 손을 마주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담이 시작된 지 1시간 10분이 지나 있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회담 후 담보가 필요 없는 재정 차관 2억 5천만 마르크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1964년 12월 9일 오후 에르하르트 총리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마친 박정희는 서독 방문 후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이 되어 에르하르트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회에 참석했다. 박정희는 오찬이 끝나자 에르하르트 총리에게 준비해간 선물을 증정한 뒤 오후 4시경 숙소로 돌아왔다. 그 사이에 장기영 부총리가 에르하르트 총리와 단독 회담을 통해 한독 경제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서독 정부 측의 확답을 받아냈다. 양측은 1965년부터 1967년까지의 한독 경제협력 3개년 계획에 합의하고 서독 측은 한국 면직물 수입 쿼터를 100만 마르크에서 200만 마르크로 증대시켰다. 이날 밤 8시엔 박정희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이 열렸다. 리브케 대통령 부부와 에르하르트 총리 부부 등 서독 정부의 요인들과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초청됐다. 만찬장에서는 실내 악단이 제독 작곡가 윤희상의 작품
로랑을 은은하게 연주하고 있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명랑한 표정으로 만찬잔 분위기를 주도해갔다. 그는 샴페인 글라스를 들고 좌중을 향해 제가 총리가 되기 전 경제장관으로 있으면서 한국의 경제고문으로 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부흥에 참여해보고 싶었죠. 라고 말해 갈채를 받기도 했다. 그는 또 앞으로 한국 경제재건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저의 개인적인 지식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요청에 응할 겁니다. 라고 했다. 에르하르트 총리가 슈베르트의 보리수를 부르자고 제의해 한독 합창이 흘러나왔다. (1964년 12월 10일) 아침 본에서 중요 일정을 모두 마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우리 광부들이 일하는 루루 지방으로 출발했다. 경찰 기동대 오토바이들이 선도하는 차량 행렬은 라인강을 따라 아우토반을 달렸다. 오전 10시 40분 박 대통령이 탄 차가 루루 지방의 함보른 탄광회사 강당에 도착했다. 인근 탄광에서 근무하는 한인 광부 300여 명, 듀스부르크와 SN 간호학교에서 근무하는 한인 간호원 5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환영했다. 검은 탄가루에 찌들은 광부들이지만 모두 양복 차림이었고 경무에 시달린 간호원들도 색동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박 대통령 일행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박 대통령과 유경수는 서독 실정을 잘 알던 통역관 백영훈 교수로부터 서독에 파견된 우리 광부와 간호원들이 초과 근무를 자청,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고향에 송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차 안에서 이미 들었던 터였다. 박 대통령과 유경수는 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벌써 유경수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간호원 중에도 조국의 대통령 부부를 보아서인지 더러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박 대통령 일행이 강당으로 들어가 대형 태극기가 걸린 단상에 오르자 광부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했다. 박 대통령이 선창하면서 합창이 시작됐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한 소절 한 소절 불러감에 따라 애국가를 부르는 소리가 더 커져갔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 대목부터 합창 소리가 목맨 소리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 광부와 간호원들에게는 떠나온 고향과 조국 산천이 눈앞에 스치고 지나갔을 것이다.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젊은이들이 타국에와 고생하는 현장을 본 박정희의 음성도 변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마침내 마지막 소절인 대한 사람 대안으로에서는 더 이상 가사가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눈물을 쏟아냈다. 밴드의 애국가 연주가 끝나자 박정희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코를 풀더니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만리타양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조국을 떠나 2억 만리 남의 나라 땅 밑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독 정부의 초청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원고를 보지 않고 즉흥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광부 여러분, 간호원 여러분,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로 생각되지만 개개인이 무엇 때문에 임원 이국에 찾아왔던가를 명심해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놓읍시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감정의 전이로 말미암아 박 대통령 자신도 울고 말았다. 유경수도 수행원도 울었다. 결국 연설은 어느 대목에선가 완전히 중단됐고 강당 안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다. 박 대통령은 참석한 광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파고다 담배 500갑을 전달한 뒤 강당 밖으로 나왔다. 30분 예정으로 들렀던 광산회사에서 박 대통령 일행이 강당 밖으로 나오는 데는 거의 1시간이 걸렸다. 함보른 광산회사 측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한국인 광부가 지하 3000m에서 캐는 석탄으로 만든 재떨이를 기념으로 선물했다. 박 대통령과 유경수는 울어서 눈이 부어 시선을 바로 두지 못했다. 대통령 일행이 광부 기숙사를 둘러보고 차로 향하자 어느새 수백 명의 우리 광부들이 운집해 있었다. 몇몇은 작업복 차림에 갓 막장에서 나와 검은 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였다.
박 대통령 가까이 있던 광부들이 검은 손을 내밀었다. 각하, 손 한번 쥐게 해주세요. 우리를 두고 어떻게 그냥 떠나시렵니까? 경호원들이 몰려드는 광부들을 제치고 박 대통령 일행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차에 오르자 광부들은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통령 각하 안녕히 가십시오. 박 대통령의 차량은 뒤스부르크의 데마크 철강 회사를 향해 아우토반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차중에서 눈물을 멈추려 애쓰고 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베를린 장벽을 가다. (1964년 12월 10일) 낮 함보른 광산회사를 떠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데마크 제철회사를 방문한 뒤 석탄, 제철공업의 중심지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주지사 마이어스 부부가 지취한 오찬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15분 뒤셀도르프 근처의 로아우젠 비행장에서 펜아메리칸 항공사 소속의 베를린행 여객기를 타고 약 1시간 반 뒤 북독일 평원지대에 자리한 서베를린시 템펠호프 공항에 도착했다. 서베를린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이 점령한 동독에 둘러싸여 지리적으로 소독과 격리됐다. 동독 주민들은 낮에는 서베를린 지역으로 건너와 일을 하고 저녁이면 동독 지역으로 돌아가곤 했다. 빌리 브란트가 서베를린 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1961년 무렵 동독 주민들이 서베를린을 통해 탈출한 일이 잦아 인구 공동 현상이 심화됐다. 체제 붕괴의 위험을 느낀 동독 당국은 1961년 8월 20일 일방적으로 총 연장 50km의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다. 서베를린 공항에서 박 대통령은 브란트 시장에 베를린의 문제점과 업적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환영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나는 오늘 정신적으로 자유 베를린의 한 시민이 된 기분으로 이곳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나는 조금 전에 동독 상공을 지나면서 바다와 같이 캄캄한 동독을 내려다보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베를린은 여러분만의 도시나 또 독일만의 베를린이 아닐 것이며 온 세계 자유 애호 국민들의 정신적인 도시입니다. 기아와 공포의 공산주의 광야 속에서 자유와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고 있는 베를린의 존재는 오늘날 자유 승리의 상징이며 공산주의 미신을 깨우치는 복음의 불꽃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를린과 판문점의 비극이 끝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비극의 종결만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영구화할 수 있는 것이며 끝까지 뭉쳐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항 의식이 끝난 뒤 캠핀스키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베를린 시청을 방문했다. 빌리 브란트 시장은 용감한 국민의 용감한 대통령을 맞아 기쁘다는 요지의 인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때 국기 없는 승리를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빌리 브란트 시장과의 만찬을 끝으로 베를린에서의 첫날을 마감했다. 다음날인 12월 11일 쌀쌀한 겨울 아침이 시작된 베를린에서 박 대통령은 독일 기업인들과의 조찬을 가진 뒤 베를린 장벽을 시찰했다. 박정희는 롤프 슈베들러 베를린시 주택건설부 장관의 안내로 포츠담 광장에서 목재 전망대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정막에 둘러싸인 동독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곁에서 지켜본 통역관 배경훈 교수는 방독 기간 중 박 대통령의 표정이 가장 심각한 순간이었다고 기억한다. 박 대통령은 동독 지역을 한참 지켜본 뒤 돌아서서 수행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했다. 나는 오늘 북한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결코 북한을 볼 수 없으나 오늘 동베를린을 통하여 북한을 봤습니다. 이곳은 자유 베를린시가 평화와 자유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던가를 역력히 나타내주는 곳입니다. 자유 베를린의 이런 노력은 공산주의라는 미신을 타파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그 공은 영원히 빛날 것이며 승공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1962년 8월 서베를린으로 장벽을 넘어오다 동독 인민경찰의 총을 맞고 장벽 아래에서 3시간여 동안 신음하다 숨진 동베를린 건축공 페터 페이터군 묘 앞에서 헌화했다. 오전 11시 박 대통령은 자유 베를린 공과대학을 방문했다.
파울 힐리비 총장은 천여 명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전기공학부 강의실로 박 대통령을 안내했다. 박 대통령이 단상에 오를 때 서독 학생들은 박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표시로 책상을 쾅쾅 두드리며 우 하는 소리를 질렀다. 순간 박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국내에서 학생 데모로 계엄령까지 펴야 했던 박 대통령은 베를린 공대 학생들의 환영의 표시를 저항의 표시로 오해했다. 파울 힐리비 총장의 소개가 있자 서독 대학생들이 다시 한번 책상을 쾅쾅 치며 환호했다. 야유를 받는다고 생각한 박정희는 불쾌한 표정으로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학교 당국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연설 도중 첫 대목이 끝나자 다시 학생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책상을 치며 고함 지르는 독일 학생들과 눈이 마주친 박정희는 그만 맥이 풀렸다. 박정희는 연설문의 다음 문장을 찾지 못한 채 즉흥 연설을 시작했다. 통역하던 백영훈 교수는 진땀을 흘렸다. 즉흥 연설 중 박정희는 독일 학생들이 좋아할 이야기를 했다. 베를린 공과대학은 내가 평소에 기대하고 희원하던 이 나라 과학 문명의 본산입니다. 학생들이 다시 한번 책상을 치며 발을 굴렀다. 이 모습을 찬찬히 보던 박 대통령은 그제서야 학생들이 자신을 환영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박정희는 연설문 원고를 훑어보더니 중단된 부분을 찾아내 읽기 시작했다. 이날 박정희는 학생들의 환호에 십수번이나 연설을 중단하곤 했다. 연설이 끝난 뒤 단상을 내려오던 박 대통령은 백영훈 교수의 팔을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백 교수, 그 얘기 좀 미리 해주지. 박정희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터질 듯했다. (1964년 12월 11일) 박 대통령 일행은 베를린 공과대학을 방문한 뒤 지멘스 공장, AEG 전기 공장, 독일 개발협회를 방문 시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철강 산업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박 대통령을 공장으로 안내한 지멘스사의 브레마이어 소장은 카카, 철강이 없으면 근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브레마이어에게 저건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저건 어떤 용도로 운영됩니까? 등등 상세하게 질문을 했다. 오후 5시경 박정희는 독일 개발협회 시찰을 마치고 나오다 순간적으로 휘청거렸다. 박종규 경호실장이 박 대통령을 부축했다. 28시간의 불편한 비행, 그리고 방독 5일째까지 거의 휴식 없는 강행군으로 누적된 피로 때문이었다. 숙소로 돌아온 박정희는 이날 밤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치의 지용창 박사가 절대 안정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장기영 부총리와 박충훈 장관을 방으로 불렀다. 박정희는 두 사람에게 기간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제철 공장 없이는 안 되겠구만. 우리도 제철 공장을 지어야겠소. 돌아가면 제철 공장 건설 계획을 세워 보고하시오 라고 지시했다. 12월 12일 박정희는 전날의 피로를 회복한 듯 밝은 모습으로 아침을 맞았다. 그는 방독 여정의 최종 기착지 뮌헨으로 가기 위해 베를린 공항으로 나갔다. 오전 10시 20분 발 예정의 전세기는 기상 조건이 악화되어 3시간 뒤에 출발했다. 기내에서 점심을 든 박 대통령은 오후 2시 30분경 뮌헨 리임 공항에 도착했다. 바이에른 주지사 고펠 부부와 주정부 요인들이 영접을 나왔다. 뮌헨의 교포와 유학생 100여 명은 박 대통령 환영이란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들 옆으로는 한국인 태권도 사범이 이끄는 독일인 제자들이 태극기를 그린 커다란 종이를 펼쳐들고 환영했다. 박 대통령은 고펠 지사의 안내로 뮌헨의 비어야레스 자이텐 호텔에 들렀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호텔에서 유럽, 아프리카 공관장 회의가 열렸다. 휴식할 틈도 없이 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했다. 30대인 이동원 외무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 참석 대사들 가운데는 박정희의 군 선배들이 많았다. 1964년 여름 이동원 외무장관이 임명된 직후 국내 언론들은 정부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장성급 출신의 군인들을 대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 장관도 민간 외교관으로 교체해야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다. 이 발언에 격분한 군 순회 인사들이 이 장관을 불러다 놓고 혁명은 누가 했는데 군인이 민간 외교관보다 못하다는 이유를 대라고 다그치기도 했었다. 뮌헨에서 공관장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박 대통령은 이동원 장관에게 거 좀 잘 될 수 없을까 하면서 걱정했다. 카카, 양해만 해주신다면 제가 오늘 몇 말씀 하겠습니다. 박정희가 이 장관을 빤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좋소 라고 했다.
이날 공관장 회의에는 주 영국 대사 이영근, 주 프랑스 대사 백선엽, 주 이탈리아 이종찬 대사, 주 스위스 대사 이한빈, 주 스웨덴 대사 유재흥, 주 제네바 대사 정일영, 주 터키 대사 최영희, 주 모로코 대사 신현준, 주 브라질 콩고 대사 최문경, 주 우간다 대사 김영주, 주 케냐 영사 대사 안광호, 주 카이로 영사 강춘희가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벽두에 경제외교란 말을 사용하면서 대사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여러분은 외자 도입과 차관 획득과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처지는 외교관이라 하여 형식과 양식과 체면만을 따지고 있을 형편이 못됩니다. 여러분은 외교관이기를 보단 하나의 장사꾼이 된 각오로 경제 외교의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저지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는 유럽 아프리카 공관장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자리를 이동환 장관에게 넘긴 채 자신은 방으로 올라갔다. 이때부터 이동환 장관에게 몇몇 대사가 불만을 터뜨렸다. 대사를 민간 외교관으로 교체할 거라며 군인들이 뭘 잘못했다고 교체하나. 이동환 장관은 공세적으로 반론을 펴기 시작했다. 자꾸만 군사정권이라 하시는데 그건 5.16 때고 지금은 민간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정권이지 한강 넘어온 군인들이 세운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매기고 승진 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기준은 세일즈 성과입니다. 돈 빌리는 것도 제 주입니다. 빌린 돈도 내 돈입니다. 나라를 위해 돈을 많이 빌려오십시오. 성적에 포함됩니다. 이 장관에게 공관장 회의를 주재토록 한 뒤 방으로 올라온 박 대통령은 수첩을 꺼내 소감을 적기 시작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아시아의 프로이센인. 박정희는 1964년 12월 12일 방독을 마무리하면서 미넨 호텔방에서 메모를 쓰고 있었다. 오늘 유럽, 아프리카 공관장들을 통하여 내가 받은 보고들 중에는 심각한 관심을 끌어마땅할 문제들이 있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수출 실적을 거의 예외 없이 올리고 있었으나, 둘째,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름 아닌 한국 상인들끼리와의 경쟁과 무성애 때문에 손해를 보고 기회를 잃으시라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근동 지역과 아프리카 일대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한국 상품의 원가가 저렴하므로 얼마든지 진출할 여지가 있고, 넷째, 불, 영,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도 남아 돌아가는 자금을 세계의 어떠한 곳에 투자할 것인가 망설이고 있어. 이런 나라로부터 외자 도입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와 맞서 있는 북괴는 내가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바로 그때 20여 명의 친선 사절단을 50여 명으로 증강시킨 민속 예술단으로 만들어 아프리카 일대를 순회하면서 외교와 교역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안의 사정을 생각할 때 나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우리를 에워싼 모든 국가가 묵묵히 건설과 발전을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고 있을 때, 또한 우리의 정면의 적이 세계가 좁다 하고 수십 명을 거느리고 아프리카 천지를 행각할 때, 우리는 정쟁과 분쟁과 입다툼으로 세월을 보내는 실정해서랴. 이날 유학생들이 마련한 한국의 밤 행사에는 영부인 유경수만이 참석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다. 유경수는 골똘하게 생각에 잠긴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저 여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요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유경수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 웃으며 말했다. 이날 오후 유경수 여사 수행원 중 한 사람이 민헨 공대 기계공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마그 제철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던 김재간 박사의 집으로 전화를 했다. 김 박사의 부인이 전화를 받았다. 육 여사께서 오늘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오실 텐데 호텔 후문으로 중국집 만두 2접시만 갖다 주세요. 서양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셔서 식사를 잘 못하셔서요. 김재간 박사가 이날 밤 만두를 포장해 호텔 후문으로 날랐다. 수행원은 김 박사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다음
올라가더니 두툼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내려왔다. 이건 뭡니까? 이걸 가져가세요. 영부인께서 식사를 통 못하셨는데 이걸 꼭 갖다 드리래요. 김 박사가 집에 와 풀어보니 붉은 비단에 금박으로 용 2마리를 수놓은 침대보였다. 방독 선물로 준비한 것들 중 하나를 준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박 대통령은 80여 명의 교포 유학생들을 초청한 조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재관 박사는 자신이 작성한 한국 강철산업 발전 계획 시안을 선물로 들고 나왔다. 김 박사는 1962년 독일의 철강 회사들이 한국의 울산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에 참여할 무렵 대마그 철광회사 소속원으로 활동했다. 1964년 1월에는 장기영 부총리 앞으로 종합제철소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어 보내기도 했었다. 김 박사는 박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각하, 철강제는 공업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자금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제 논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돌아가서 꼭 철광회사를 만들 생각입니다. 잘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김 박사는 대통령의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는 기억을 갖고 있다. 조찬 모임 후 박정희는 독일 알포스의 최고봉 주그스 피체에 등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기 불순으로 취소하고 뮌헨 근교의 님펜부르크 성과 슐라이스하이머 성을 관광했다. 관광을 마친 박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에 바이에른 주지사 고펠 부부를 공식 방문한 뒤 오후 7시에는 쿠빌리의 극장에서 모차르트의 가극 피가로의 결혼을 감상했다. 뮌헨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박 대통령은 1964년 12월 14일 월요일 아침 독일 공군이 제공한 군용기 편으로 뮌헨의 리임 공항을 떠나 오전 10시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독일 의전장과 주지사 대표, 교포들의 환송을 받으며 다시 루프트한자 정기 항공기에 1등석에 탑승해 귀국길에 올랐다. 박정희 대통령은 10일에 걸친 서독 방문을 끝내고 귀국하는 루프트한자 기내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들을 내려다보면서 방독 여정 중 속으로 다짐했던 결의를 곱씹고 있었다. 서울신문 선우리연 기자가 옆자리로 오자 박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우리도 돌아가면 건설을 해야지.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독일의 재건상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우리도 기적을 바라지 말고 피와 땀으로써 조국을 건설합시다. 서독신문들로부터 아시아의 프로이센인이라 불렸던 박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 흥분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설사 야당과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심지어 공화당 안에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던 소설가 선우휘의 동생 선우련은 이런 말을 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께서 잔정이 너무 많으셔서 무슨 일을 결정하셨다가도 반대 의견을 들으시면 당장 그쪽으로 기울어 버린다고요. 채 말이 끝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답했다. 알고 있어요. 날더러 우유부단이라고 하더군요. 정치를 하려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화당 안에 어떤 인사를 불러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몇 마디 하면 밖에 나가서는 과장되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견이 다른 사람은 토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엔 그 사람을 불러 타이르면 이 사람도 밖에 나가자마자 얼토당토 함께 보태서 떠들어댄단 말이야. 마치 내가 이미 내린 결정을 뒤바꿀 정도로 자신을 신임한다는 듯이. 왜 그렇게 여당 안에 이견들이 많은지. 잠시 섭섭한 표정을 짓던 박 대통령은 억양을 높였다. 두고 보시오. 이번에 돌아가면 단호히 일을 처리할 거요. 주류고 비주류고 가릴 것이 없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누가 뭐래도 전진할 따름입니다. 어느 나라 자본이라도 괜찮습니다. 운영만 잘하면 탈이 안 날 게 아니오. 외국 자본을 들여다가 우리 국민들을 살려놓고 봐야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후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서독의 경제 부흥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오는 여객기 안에서 조국 근대화의 집념을 다짐할수록 우리나라 정치, 특히 여당 내의 분열상이 이런 전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다. 박상길 대변인의 회고록에서도 선우련과 비슷한 증언이 실려 있다.
박충훈 상공부 장관이 박상길과 한담을 하다가 생각에 잠겨있는 앞자리에 박 대통령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하더란 것이다. 각하, 박 대변인이 우리 박씨 종중리 얘기를 하는데 각하는 둘째뿐에 작은 집이라십니다. 박 대통령은 싱긋 웃고는 말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한참 있다가 박 대변인에게 곁으로 오라는 눈짓을 했다. 옆자리에 다가앉은 박 대변인을 두고 한동안 창밖을 내다보던 박 대통령은 고개를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푹 낮추더니 말했다. 이번에 내가 돌아가면 그 시끄러운 놈들을 몽땅 좀 치워야겠어. 대체 몇 놈이나 치우면 당이 조용해지겠어. 내 생각으론 한 50명가량만 치우면 될 듯 싶은데. 자유당 시절 국회의원을 지낸 박상길은 조심조심 말했다. 각하, 저와 몇 사람이 4.19 전에 이승만 박사에게 시한부로 한 50명쯤 당장 치우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건의하려다가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아니요, 이번엔 꼭 해치워야겠소. 돌아가는 대로 대강 대상을 추려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무심한 비행기는 그냥 엔진 소리만 웅장했고 일행은 화색이 만면한 가운데 정담에 열중하고 있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봤다. 저 어른이 이 방독의 여세를 몰아 오랜 기간 자신을 괴롭힌 거치적거리를 몽땅 쓸어버리려 하는 게 분명하다. 될 수 있을까? 해서 좋을까? 그것은 또 하나의 혁명을 말한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정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새로운 토양 위에 새 시대의 밭을 일굴 수 있을까? 5.16을 한 분이 한다면 할지도 모른다. 여당은 일단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치자. 야당권은 방법이 없지 않는가? 야당권의 생태가 그대로 있는 한 한국의 정치는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5.16 혁명으로도 실패했던 일이 아닌가? 박 대통령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던 한국적 정치 생리의 일대 개혁을 시도한 것은 그로부터 8년이 흐른 뒤였다. 1964년 12월 15일 저녁 7시 루프트한자 항공기는 한국 상공에 이르렀다. 어둠이 한동안 계속되더니 도시의 야경이 나타났다. 어느 기자가 저기 세종로가 보인다고 소리쳤다. 서울의 야경만은 적어도 이 여객기가 거치고 온 국제 도시들에 비해 뒤지지 않았다.